안녕하세요.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책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읽은 느낌을 말씀드린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소개했던 글쓰기의 감옥에서 발견한 것이라는 그 책을 읽고 고전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책을 들게 됐습니다. 책의 내용은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민음사에서 나온 세계문학 전집 200권짜리가 저희 집에 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5권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도 1년이면 50권 거의 4년에 걸친 방대한 시간을 보내야만 읽을 수 있는 200권의 문학 전집을 서서히 읽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지는 이제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뒷페이지 되어 있고요. 앞 표지는 조지 오웰 동물농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뒷 표지에는 약간의 추천사와 그리고 작품 해설의 일부분이 적혀 있는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농장은 지금도 있고 미래의 세계에도 있을 것이다. 동물농장의 문학적 생명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동물농장이 당대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였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이동하면서도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빼어난 우화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동물농장은 인간 정치사회의 권력 현실을 부패시키는 근본적 위험과 모순에 대한 항구한 알레고리인 것이다. 알레고리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찾아보니까요. 이야기 전체가 어떤 하나의 총체적인 은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동물농장이 우화이기 때문에 이 알레고리라는 말을 쓴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날개 부분에는 조지 오웰에 대해서 잠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뒷날개에는 이제 책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명은 에릭 아서 블레어. 1903년 식민지 인도에서 태어났으며 영국의 이튼 학교를 다녔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진학할 기회가 있었지만 출신 신분에 맞는 직업을 얻기 위해 진학을 포기. 1922년부터 5년간 버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했다. 유럽으로 돌아온 그는 파리와 런던에서 접시닦기, 빈곤 노동자, 거지 등의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고 잠시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거쳐 영국 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조사 활동에 참여한다. 1933년 첫 소설 파리와 런던의 안팎해설을, 1935년 버마 시절을 출간한다. 1936년 스페인 대전 참가를 전후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자신의 신념이자 목표로 선택하고 전체주의를 적으로 규정한 뒤 많은 평문 에세이 소설들을 쓰기 시작한다. 1947년 동물농장의 성공으로 재정적 안정을 얻고 이듬해 1984를 발표한 데 이어 새로운 작품 구상에 들어가지만 젊어서부터 알아온 폐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들락거리다가 1950년 병원에서 갑작스런 각혈 후 사망. 47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감한다. 조지 오웰은 뒤에 작품 해설에서도 나오지만 실제 소설보다는 평론, 에세이를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소설답게 앞에 프롤로그나 머릿말이 없이 바로 이제 소설의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내용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 해설을 해놓은 부분에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책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실제 이 소설이 이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라고 하죠. 지금은 소련이라는 나라 이름이 아예 없어졌지만 소련의 스탈린 독재 체제를 굉장히 비판한 내용이 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현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소비에트 연방이 아니고 그 지배 체제의 잘못된 부분들이 다양하게 아마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물농장이 특정의 시대에 얽매이는 역사적 풍자이기만 한가? 이 지점에서 현대 독자는 동물농장이 시대적 배경 문맥에 묶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함의의 폭이 훨씬 넓은 우화이기도 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따라서 우화 장르에 합당한 읽기의 방법과 수용 태도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 시대적 사회 풍자의 경우와는 달리 우화는 당대의 현실 문맥에 반드시 매이지 않아도 되는 서사 형식이다. 이솝 우화가 2600년 전의 산물이라고 해서 지금 그 효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생산의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하면서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것이 우화이다. 이 흥미로운 이동성은 우화라는 이야기 형식이 다른 어떤 서사 장르보다도 더 많이 강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알레고리라는 수사 장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데 크게 연유한다. 우화로 읽었을 때의 동물농장은 특정의 풍자 문맥과 연결된 동물농장과는 다른 의미론적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우화로서의 동물농장은 소비에트 체제라는 한 시대의 권력 형식만을 재현 대상으로 하는 역사적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어 독재 일반에 대한 우위적 정치 풍자로 넓어지는 것이다. 이 경우 이를테면 나폴레옹은 반드시 스탈린을, 돼지들은 반드시 볼셰비키를 지시하는 것으로 파악될 필요가 없다. 부패한 독재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고 권력형 돼지들도 어느 시대에나 있다. 그러므로 나폴레옹은 모든 시대에 있을 수 있는 독재자의 알레고리이고 돼지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교활한 정예주의 권력 집단의 알레고리이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독재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대중들의 어떤 민중들의 우매함이나 비판하지 않는 사회적 성향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면 다행히도 오웰의 비관적 태도는 비관만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의 타락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통찰도 동반하고 있다. 동물농장이 함축하는 메시지 하나는 동물들의 무지와 무기력함이 권력의
타락을 방조한다는 것이다. 독재와 파시즘은 지배 집단 혼자만의 산물은 아니다. 권력에 맹종하고 아부하는 순간 모든 사회는 이미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돌입한다. 권력의 타락을 방조하는 것이 민중들의 무지와 무기력함이 더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고 성찰하고 사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고전이긴 하지만 이 고전 하나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